인류 역사상 가장 폐쇄적이고 신비에 쌓인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과도 다른 독특한 체제를 70년 넘게 유지해온 이 국가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존재로 남아있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3대에 걸친 절대 권력자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마지막 냉전 국가 북한의 민낯을 지금 벗깁니다. 냉전 시대의 유물처럼 보이는 이 나라는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채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폐쇄성 뒤에는 놀라운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하면서도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부족한 현실, 지도자를 신격화하면서도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암시장에 의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나라의 독특한 통치 체제입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개혁의 길을 택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할 때도 이곳은 변함없이 자신들만의 길을 고수했어요.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고 베트남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 빠른 성장을 이룩할 때도 이 나라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948년 건국 이래로 이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실험을 이어왔어요. 주체 사상이라는 독자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택하고 자력 갱생의 길을 걸어왔죠. 하지만 이런 고립 정책이 가져온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대규모 기근으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어요. 현대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요받고 있죠. 매일 아침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에 인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방송과 신문에서는 끊임없이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만이 흘러나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체제가 21세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련이 붕괴하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무너질 때도 이 나라는 오히려 더욱 강력한 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3대째 이어지는 세습 독재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죠. 하지만 이런 철통 같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해 외부 정보가 조금씩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한류 콘텐츠가 암암리에 퍼지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의식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이제 우리는 이 미스터리한 나라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가장 오래된 세습 독재 체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는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기밀 문서가 쏟아져 나오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벌인 범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의 조사 결과 수용소 내 강제노동과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수감자들은 하루 16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렸고 식사는 고작 옥수수 300g이 전부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3대 연좌제였습니다.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 3대가 모두 수용소에 수감됐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수용소에서 태어나 평생을 보내야 했죠. 수용소 탈출에 성공한 신동혁의 증언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나 23년을 보낸 그는 수용소에서 벌어진 참혹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했어요. 신동혁은 13살 때 어머니와 형의 탈출 계획을 당국에 밀고 했다가 그들이 공개 처형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용소는 인간성마저 말살시키는 곳이었죠.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수용소 내 인권 침해가 인도의 반환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어요.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북한 수용소의 잔혹성이 나치 수용소에 버금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잔인했죠. 수용소 내 출산이 금지되면서 강제 낙태가 자행됐고 태어난 아기는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수감자들은 성폭력에도 무방비로 노출됐어요. 수용소 경비병 출신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안명철은 22호 수용소에서 근무하며 목격한 처참한 현장을 폭로했어요. 수감자들은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받았고 경비병들은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죠. 미 국무부는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수용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요. 위성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어스가 포착한 수용소의 모습은 북한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했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수용소들이 지도 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탈북자들의 증언은 계속됐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하나같이 인간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된 생활을 증언했어요. 수감자들은 쥐나 뱀을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옷까지는 몇 년째 갈아입지 못했죠.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북한은 새로운 전략을 폈습니다. 수용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은폐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인권 침해는 여전히 계속됐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일부 수용소가 폐쇄됐고 수감자들의 처우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아직 멀었죠. 휴먼 라이츠 워치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북한 수용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어요. 국제사회의 공분이 커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많은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고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한편 평양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외 언론을 초청한 것이죠.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은 서방 세계의 비난을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국제인권단체들이 공개한 최신 위성사진에는 새로운 수용소가 건설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강원도 산간 지역에 설치된 이 시설은 기존 수용소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수용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죠. 국제인권단체는 최소 수십 명의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노동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어요. 런던, 파리, 뉴욕 등 주요 도시의 북한 대사관 앞에는 연일 시위대가 모여들었죠. 특히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밤낮으로 촛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중국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베이징 당국은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북한엔 우방이었던 중국의 이례적인 발언은 평양 정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 편에 섰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두둔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죠. 국제사회의 시선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어요.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해외 자산을 추가로 동결하고 물자 반출입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평양 정권은 이에 맞서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미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참혹했죠.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처형, 강제 노동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북한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반인도적 범죄 혐의였죠. 비록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라서 실제 기소까지는 어려웠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이처럼 국제형사재판소의 상징적 의미는 컸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체제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고수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북한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며 대외 관계에서도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제한된 정부와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적이며 정부의 감시와 통제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급격한 체제 변화나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오히려 현재의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제한적인 경제 개방만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북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로 남아 있어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